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2025년도 IT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주요 키워드 몇 가지 있어요. 역시나 인공지능이라든가 지능화, 자동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메타버스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 데이터에 대한 보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 뭐 합성 데이터 얘기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보안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양자 컴퓨팅 등장하면서 기존의 암호 체계들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 혹자들은 뭐 양자 컴퓨터가 아직 못 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암호든 뭐든요, 이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 한 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들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 특히나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메타버스에 좀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측면에서 제가 AI 교육을 해보면 교육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AI 활용 교육하고 데이터 기반 교육으로 나눠지는데 의외로 데이터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에서는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용법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어디 쓸 거냐 했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교육이 여전히 인기를 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기업들은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키워드,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도 보여드렸던 키워드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자 컴퓨팅 시대가 열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부터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 수년 전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는 모든 암호 체계는요, 비트 수는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소인수 분해라는 그러니까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슈퍼컴퓨터 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3년이 걸리니, 10년이 걸리니, 100년이 걸리니 이런 말들을 해왔는데 최근에 구글의 윌로우라는 이 양자 칩의 성능이 거의 현재 나와 있는 가장 뛰어난 암호 체계를 단 5분 만에 푼다는 거죠. 물론 암호 체계를 풀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 한 대를 거기에만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자,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중국이에요. 미국의 국가기관을 해킹해요. 중국도 지금 양자 컴퓨팅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든 끼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에 민간 기술을 생각하고 그 비싼 기계를 내 통장 깨는데 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블록체인 기술도 사실상 뚫려 있어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해커들이 여전히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킹해서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해킹은 얘기가 달라요. 하나의 기술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스파이 조직이 미국에 들어와서 또 거점을 장악하고 있고 그 거점에서 해킹을 돕기 시작을 하면 순식간에 뚫려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 컴퓨팅이 이제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일정 수를 넘어섰죠. 이제는 양자 우위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2025년 아마 양자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얘기인데요. 작년 초죠. 애플의 비전 프로 등장했는데 실패했죠. 저도 써봤는데 품질은 좋아요. 문제는 그 가격이 그 당시에도 3,400만 원이 넘었는데 그걸 누가 씁니까? 그리고 옆에 배터리팩 차야 되고요. 진짜 불편한 기기였어요. 말도 안 되죠. 고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도 불편한데 그렇게 무겁고 배터리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 쓰지도 못하는 걸 누가 그 돈을 쓰고 사겠습니까? 그래도 애플에 열광하는 매니아들은 많이 샀다고 합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인공지능 등장하면서 많이 죽었는데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메타버스가요, 인공지능만큼이나 인프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입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컴퓨팅, 네트워킹 파워가 필요한데 메타버스가 등장했던 3, 4년 전을 얘기한다면 아직까지 인프라가 좋지 않았어요. 다 2D였고 그냥 게임기 같은 거 가지고 메타버스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가 다릅니다. 이제 3차원 렌더링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죠.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라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급이 됐고 이제 우리 컴퓨팅 파워도 좋아지면서 이제 3D로 볼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AI로 지금 3D를 만들어내고 영상을 만들어낸 시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메타버스가 다시 등장할 수 있기가 좋아졌고 또 관련된 기술, 특히 메타라든가 MS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줄인 거지 뭐 포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경량화되고 보급형 기기가 나오면 좋아질 것 같고, 삼성전자도 현재 구글 퀄컴과 손잡고 이제 XR 헤드셋 출시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애플과 메타 역시도 지금 차기 제품들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스마트 글래스로 발전하는 측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또 AI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IT 얘기에서 또 AI 얘기를 빠질 수가 없죠. 요즘은 뭐 AI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이제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한 6개 뽑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AI 키워드 2025년 키워드를 뽑은 건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주목하는 게 이겁니다. AI 투자 전망이죠. 작년 한 해만 22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300조 됩니까? 그 정도 돈이 현재 투자됐다. AI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이만큼 투자했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제가 AI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삶의 영향력이 한 10%대로 본 게 2022년이었어요. 뭐 코로나 오면서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전망이요, 내년에 AI로 인한 이 직업 영향력이 40%를 넘어설 것이다. 근데 너무 많아졌잖아요. 4배인데 왜 이러냐? 저는 그래도 투자가 너무 수익이 안 나면 중단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중단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AI도 엄청난 적자고요. 근데 돈이 쏟아들고 있어요. 오픈AI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1조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1년치 뭐 투자금을 뭐 다 투자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버는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30년까지 7천억 달러? 제가 보기에는 1조 달러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만 2천억 달러 규모였다면 이게 더해져서 앞으로 뭐 5년 남았잖아요. 아니 6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1조 달러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수익적인 기업들이 점점 더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스 같은 경우에 2025년을 수익이 나는 AI 쪽에 좀 포커스를 하겠다. 뭐 근데 그 수익의 규모가 한 이 AI 분야 하나에서 한 뭐 100조, 1000조는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AI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불안하다. 그래서 이게 AI가 일종의 그 모든 변화를 갖고 있는 큰 핵심의 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분야에 여러분 매년 한 나라가 300조씩 쏟아붓는데 그 분야에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2025년에도 엄청난 영향이 세워질 것 같고, 현재 그 AI가 그렇게 투자가 되다 보니 이제 서서히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뭐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노벨상에서 노벨 평화상이라는 문학상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편향돼 있어요. 문학이라든가 평화가 관점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기술은 달라요. 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는 이가 다릅니다. 이건 과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에 누가 받았습니까? 전부 AI 관계자들이 받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엄청난 양의 자본이 AI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아마 AI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AI는 대체로 보면 이제 서버에 AI를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쓰고 있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AI 아마 다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네트워크 타고 들어가서 그 AI 시스템에서 접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인터넷 끊어지면 되니 안 되니 이게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바뀌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시대가 들어갑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AI 전용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예전부터 텐서플로우 칩을 만들었었고요. 아마존은 아마존대로. 최근에 이제 애플 같은 기업들도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손을 잡고 자체적인 모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AI 반도체 덕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TSMC 같은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파운드리 기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체적으로 생산을 또 해야 되는 생산 시설은 함부로 못 갖거든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라든가 TSMC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많은 반도체 칩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칩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죠? 바로 디바이스에 칩이 탑재되면서 AI가 자체 구동이 되는 겁니다. AI는 그래픽 카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래서 CPU보다는 좀 단순한 계산입니다. 대신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칩이 있는 게 사실 효율적입니다. 예전에 그래픽 카드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썼는데 지금은 AI 칩 NPU를 별도로 만드는 상황인데 갤럭시 S24죠. 세계 최초로 이제 AI 기능을 칩에 담았죠. 물론 이제 퀄컴 칩에 들어가서 담겨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여러분 이제 최신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 사시면 그 AI 성능을 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MS 같은 경우에는 40 그 TOPS 테라플롭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40 TOPS를 넘어가면 AI PC로 자기들이 규정을 합니다. 현재로 PC 중에 칩으로 40 TOPS를 넘어가는 것은 현재 AMD 칩밖에 없는데요. 이제 인텔도 지금 울트라 시리즈 2에서는 전부 다 40 테라플롭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40 TOPS를 넘어가는 이제 그 컴퓨터가 등장하는 게 올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AI 스마트폰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온 디바이스 즉 이제 디바이스에 탑재된 AI 즉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예를 들면 뭐 텍스트를 생성한다거나 번역한다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네트워크의 부하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꽤 괜찮은 AI를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나만의 자비스 시대를 열 수 있는 원년이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게 AI 에이전트의 시대인데요. AI 에이전트가 왜 중요하냐면 에이전트의 이 특징이 뭐냐면 내 컴퓨터에 탑재가 되어서 내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학습을 해서 나에게 자동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모든 도구는 특화되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워드 프로세서, 그다음에 엑셀 이런 거 다 전문화된 도구잖아요. 근데 얘가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워드로도 엑셀 같은 효과를 약간 내고 엑셀로도 워드 같은 효과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진 않았는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컴퓨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AI 칩이 등장을 하고 내 컴퓨터 모든 걸 학습을 해서 내 서비스를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연결되는 게 바로 생성형 AI죠. 생성 AI 특징이 뭡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를 생성해내는 건데 지금 생성 AI가 멀티모달, 즉 하나의 엔진으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인공지능 AGI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어떤 분들은 2025년이 AGI의 등장의 원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얘가 되니까 얘가 또 칩으로 담기니까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니까 내 컴퓨터에 이루어지는 많은 작업들이 자동화가 되고 그 자동화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에게 더 뛰어난 걸 만들어내는데 예전에는 사용자 환경을 분석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볼 때 현재 이 그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아마 우리의 작업 환경을 어마무시하게 바꿀 거라고 진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 집에 뭐 들어오는 뭐 칩으로 아무리 줄어들어도 세계적인 AGI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기료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으로 현재 뜨고 있는데요. 뭐 아마존, MS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전부 다 원자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의 또 선진국 중에 하나죠. 뭐 과거에 저희가 원자력 발전을 경시했었죠 한동안.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친환경 에너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뭐 대단해 보이지만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특별한 세금 지원을 빼버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과연 전기차 살까요? 우리가 결국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맞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제 돈 낸 만큼의 어떤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모든 걸 다 통틀어서요. 세금 지원이나 보조금이 없으면 안 삽니다. 안 팔려요. 그 점에서 그것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을 끌고 와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물론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너무 지나치죠. 즉 시기상조입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에너지 문제에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현재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만큼 에너지 생산을 못합니다. 비용이 안 돼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석탄,
지금 뭐 친환경으로 전 말도 안 되죠. 천연가스 잠궈버리니까 막 난리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기존에 원자력 중심이 한 70%가 넘는 프랑스는 에너지 수출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못하고 있죠. 최근에 뭐 독일 같은 나라들 지금 스웨덴 같은 데서 에너지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스웨덴이 총리가 그런 얘기 했죠. 너희들 자꾸 친환경 그렇게 하면 우리 수출 안 한다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은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연관돼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발전을 하더라도 이 에너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제가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송전선로를.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경시를 하면서 이상하게 송전 설비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 태양광 그렇게 발전 많이 하는데 제주도 밖으로 에너지가 안 나갑니다. 왜냐면 이 송전선로가요. 제주도 밖으로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그 태양광 발전소들을 중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다 생산했다가는 송전선로가 이제 마비가 돼버리고 터져버리면 난리 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친환경이든 뭐든 어떤 적정하게 같이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 효율성에서 발전 설비가 좋아지는 만큼 다른 것들이 과연 같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I 확장 부분인데요.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잖아요. 이 메타버스에 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했다가 뭐 된통 당했죠. 하지만 그 투자가 헛된 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능 대비 디바이스 제일 좋은 거는 메타 거예요. 메타 퀘스트. 그런 점에서 이제 메타가 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어떤 컨텐츠를 처리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엄청 개발을 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또 메타는 AI 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메타가 만들어내고 있는 라마 모델 같은 경우는 경량화 엔진의 대명사죠. 그래서 라마 모델이 점점 더 발전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컴퓨터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하고 칩으로 탑재한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AI 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이런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전 연관을 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많이 깔렸죠. 그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3D 입체인데 이게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하드웨어적인 투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2025년은 다시 이런 어떤 메타버스 시대가 늘어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구글의 윌로우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제 분기점 넘어섰다, 임계점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양자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냐 묻는다면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니까 AI든 양자 컴퓨터든 로봇이든 인간의 한 명을 대신할 수 있냐 그러면 좀 애매해요. 근데 이게 공장 같은 데 도입을 할 때 우리가 딱 한 대만 도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좀 큰 데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규모로 로봇이 도입되거나 AI가 도입되거나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일하는 일을 한 명 줄이는 거는 지금 기술로 가능해요. 문제는 비용의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로봇을 쓰는 기업이 늘어나는 걸 보면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가도 커피뿐만 아니라 라면도 지금 로봇을 하고 있잖아요. 자,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한계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 52시간 때문에 제가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휴게소에 여러분 낮에 안 갈 때도 있잖아요. 밤에 갈 때도 있는데 밤에요 음식을 못 먹어요. 웬만한 음식 다 문 닫았어요. 왜냐면 주 50시간 때문에 그럼 2교대 돌려야 되는데 3교대 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비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또 저녁에 일 더 시키면 1.5배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어 있는 규모가 전 세계 탑입니다. 2위하고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높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AI가 로봇이랑 결합이 되면 그래서 제가 2025년에 이 로봇 문제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AI와 양자 컴퓨터가 결합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시킬지는 그 연구자들의 몫이겠지만 기술을 바라볼 때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많은 사회에 퍼지고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상 기존에 있던 그 인프라마다의 어떤 전문성들이 AI를 통해서 성장, 확산, 연결되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양자 컴퓨터의 성능 그 하나만 먹고 봤을 때 뭐 전 세계 해킹이 다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가 하나의 영역에서 기존의 AI라든가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점. 즉 5분이면요. 여러분 블록체인 끼는데 10에서 12분 정도 안에 깨면 블록체인 체계 무너집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 컴퓨터는 그대로 역할을 하고 이걸 묶어서 쓰는 어떤 기업이나 해커 단체가 등장을 한다. 제가 보기엔 거의 국가 단위 해커들인데요. 해킹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게 국가 단위 해커들이에요. 있잖아요.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고 뭐 중국도 있습니다. 북한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국가 단위의 해킹의 이런 양자 컴퓨팅의 등장은 이건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차원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세계적인 금융망이 무너진다거나 했을 때 세계적인 어떤 뭐 극도의 어떤 보안, 예를 들면 핵무기 같은 기술을 얘기할 때 보안책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생길지.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가상화폐 시장도 되게 불안하게 보죠. 대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양자 암호 체계 위에서 새로운 가상 체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IT와 AI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